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은 오늘도 제가 이 아까 성화옥 선생님의 강의에 빠져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미 사람은 없고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유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데 살아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사이트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구나. 예, 자, 뭐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한테 주셨던 그 키워드가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이라고 한 세 가지였습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은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땅을 파서 과거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사람들은 사실 저희하고는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사피엔스 우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피엔스가 보통 뭐 10만 년 정도부터 전부터 우리가 이제 현재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모든 그 육체적인 모습, 두뇌의 어떠한 특징은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저희는 과거를 뭐 원시적이다. 사실 검증되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오랑캐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편견의 사실 기본은 물론 제가 사학과에 있지만 역사서가 좀 약간 저희한테 그런 편견을 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저희는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하지만 고고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인사이트는 좀 더 다르고 구체적이고 또한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키워드를요.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뭐 고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주로 조사하는 장면이나 이제 땅을 파는 장면들을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러시아 그 사할린 앞바다에서 발굴할 때 그 사진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찾지 마세요. 제가 찍었습니다. 예. 자, 여기 오른쪽 저기 저 왼 있는 사진 저거는요. 제가 2년 전에 몽골에 가서 흉노의 고분을 조사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목민족이죠. 흉노 그러면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썼었던 마차보다 더 거대한 마차를 몇 대씩 집어넣고 조사 있었습니다. 자, 사실 고고학에 대한 어떤 출발은요. 왜 하는가부터 이야기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호기심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고학은 사실 우연적으로 유물이 남겨집니다. 제가 지금 이게 동전 하나를 던져요. 누가 1000년 뒤, 2000년 뒤에 파주겠지. 기대하고 한다 팔 수가 없습니다. 뭐가 발견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런 겁니다. 어, 역사는 일기장입니다. 누구랑 뭐 밥 먹고 누구랑 뭐 싸우기도 했고 한다면은 이 고고학은 우연적으로 제가 어디에 남겨진 아까 일기예보 이야기 하셨는데 잠깐 일기예보 하는데 누가 지나갈 때 우연히 내가 나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우연성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아는데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이제 그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고학의 실제는 사실 바로 이와 같은 그 타임슬립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고학 하면은 땅 파는 많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요즘에 제가 드라마 보면은 타임슬립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약간 고고학자라 그런지 좀 불편러? 뭐 프로 불편러? 저는 불편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 가다가 벼락 맞거나 로또 100억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제가 타임머신 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왕이면 로또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갑자기 조선시대로 가고 그분들이 오는 것을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서 몰입을 하세요. 타임슬립이 보면은 인간의 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의 꿈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바로 그 직업이 고고학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굴이 있죠. 동굴에서 요 딱지 하나 있죠. 이런 저기 그 붙여놓은 거 하나하나가 대략 한 층위인데요. 하나하나가 약 10,000년 정도 해당됩니다. 10,000년의 세월이 동굴 속에서 쌓여 있고요. 우린 이렇게 하나씩 긁어서 이게 동굴 안에 컴컴해요. 그럼 그거를 제가 보통 5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요. 50분 동안 땅을 파죠.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몇만 년 전에 땅에 가 있는 거예요. 타임슬립을 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쉬는 시간 되면 올라와서 뭐 담배도 한 대 피고 뭐 이러면서 쉬었다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타임슬립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최초의 타임슬립은 제가 91년도 제가 33년 전에 하남 미사리에 발굴을 하러 갔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죠. 인디애나 존스만 알고 갔었죠. 갔더니만은 이제 꽃사바나 주고 땅 파라고 했는데 뭐가 퍽 걸리면서 나오는 게 빗살문톡이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빗살문톡에는 신석기 시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현대의 사람들이 이제 살던 데에 그게 왜 밑에 있던 게 우연히 올라와서 걸렸지만 저는 그 느낌을 지금도 저는 이제 갖고 살거든요. 그와 같은 타임슬립을 하면서 저희는 과거를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불쌍해 보이죠? 이 사람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동굴은요. 2년 전에 노벨 생의학상을 받은 스반테 파보가 연구한 데니소바 동굴입니다. 아마 데니소바라는 동굴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데니소바인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요. 네안데르탈인과 똑같은 시대에 이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참고로 요 발굴한 한 곳은 제가 유학한 그 시베리아 과학원 고고학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노벨상 받을 때 괜히 이렇게 요즘에 노벨상 하면 자꾸 같이 숟가락 얹는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축하한다고 러시아에 전화하니까는 우리 선생님들이 파티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언제나 그렇듯이 발굴은 고고학자가 하고 상은 누가 받았다면서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요 노벨상으로 이어질 정도의 엄청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거 제 고고학 야장이라고 하는데요 노트입니다. 영화 보면은 왜 그 고고학자가 남긴 보물지도 가지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고대에 대한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우리 자체를 찾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생각보다 좀 3D 업종입니다. 하지만 전 정말 재미있어요. 고고학 하는 분들과는 뭐 다양하게 하지만은 언제나 유물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몇 시간 동안 가서 유물 하나를 보는데 그 보는 순간에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견했을 때 찾는 그 느낌. 그 느낌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 것 같은데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저께 몽골에서 왔는데요. 몽골에 조사하러 갔는데 영하 10도로 갑자기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바람에 그 유적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보러 갈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적을 보기 위해서 그날 지난 3일 전이죠. 12시간을 갔지만 결국 못 보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다시 또 저는 기회만 되면 그 유적 보러 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좀 고고학자들의 숙명일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 이 현대 키워드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형평성이라는 걸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원시 시대를 되게 미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한번 세계사 첫 페이지 펴면 어떻습니까? 원숭이 갖고 우정하게 있다가 돌 끼고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시 시대는 사실 편견이 있는 원시 시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17세기에 프랑스의 그 화가가 그린 세계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원숭이와 원시인이 같이 있죠. 그리고 막 서로 죽이고 때리면서 여성을 빼앗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보여줬더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와, 프랑스 사람들은 원시 시대부터 루이비통을 입었네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자, 오른쪽은 비슷한 시기인데요. 제목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입니다. 이거 두 개가 상반된 내용인데 둘 다 원시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의 편견입니다. 한쪽에서는 원숭이 같이 미개한 사람들이 원시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조상, 내 역사의 시작은 찬란한 그러한 아름다운 낙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맞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고고학은요. 둘 다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상반되게 아주 미개하거나 아주 낙원으로 보는 그와 같은 관념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 현재의 욕망을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이란 현대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과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시켜요. 그럼 선생님 정말 과거에도 그러면은 이러한 고고학이 어떻게 밝혀줍니까? 원시시대를. 자, 볼까요?
사실 그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터키, 튀르키예의 괴베클리라는 곳에 이제 그 학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한 14,000년쯤 전에 튀르키예에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죠? 4대 문명 하면은 인더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이야기는 한국하고 중국, 일본만 있습니다. 한중일만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거 보셨습니까? 4대 문명? 없어요, 그런 거. 이거는 중국 사람이 만들고 일본 사람이 그 확산시킨 우리들만의 개념입니다. 한 3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돌을 세웠는데 3m, 4m 되는 돌인데 그냥 돌 세우기도 어려운데 T자형으로 위가 더 무거워요. 우리나라 고인돌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을 12,000년, 기원전 12,000년. 이거는 이제 그 괴베클리보다 또 더 큰 옛날 것이 바로 근처에서 또 얼마 전에 발견되었어요. 처음에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우리 고고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한 기껏해야 4,000년, 5,000년 전이다. 어떻게 피라미드가 나오기 7,00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는가 한데 이 사람들 주변에는요 거대한 도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문명이 없었어요. 그냥 그 빙하기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만들기 전에 마을이 있긴 있었는데 작았어요. 무슨 말이냐? 본인들은 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집이 없고 아니면 집이 작은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거대한 교회 내지는 거대한 절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었어요. 그 놀라움은 농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거대한 신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었어요. 빙하기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을도 없으면서 거대한 신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명을 이룬 것이었죠. 자, 여기에 보세요. 보면은 하나하나 새겨진 이 실력들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뭐죠? 이거 무슨 새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단순하게 보는 걸 똑같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추상화 시켜가지고 종교적인 대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T자형의 돌 형태를 남성성의 표현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빙하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빙하기 때 되게 추웠죠. 추우니까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삽니다. 그 선생님들은 추위가 실감이 안 되실 텐데요. 제가 공부를 시베리아에서 했습니다. 유학을. 그래서 영하 50도까지 살아봤는데요. 50도 이하 되면은요, 밖에서 활동을요, 1시간 이상 못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100m, 200m만 가도요, 몸에서 열 손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활동을 못 해요. 빙하기 때는 밖에서는 극히 일부만 활동하고 대부분의 활동을 동굴 안에서 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데에 있는 동굴과도 전혀 서로 볼 일이 없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벽화를 안에다 그리죠. 동굴 벽화를 그리죠.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가니까 빙하기가 갑자기 끝난 게 아니라 한 몇천 년 동안 4,000년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 변했는데요. 맘모스 고기를 계속 먹었었던 빙하기 때에 동물 잡아먹던 사람들은 그것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죠. 베링해를 따라서 미국으로 넘어가죠. 아니면은 바뀐 이 상황, 따뜻한 이 동네에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자신들만의 신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잠깐만 따뜻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해 여름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온도 올라가니까 따뜻하십니까? 못 살아요. 이때는 더 심했어요. 온도 차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풀었냐? 이거를 함께 만드는 신전을 만듦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죠. 그 전까지는 동굴에 있기 때문에 옆에 동굴과 교류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떡합니까? 함께 모이니까 서로 지식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나 기하학, 건축학 이런 것이 저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외계인이 만들었다. 갑자기.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신전이 세워지니까 문제는 이 당시엔 마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마을이 생기면서 결국 이 신전은 그냥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 말에서 두 가지입니다. 인간들은 빙하기가 끝날 때 거대한 스트레스를 소통하면서 풀었다. 이 사람들은 맨주먹으로 이러한 것을 이미 빙하기 때부터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의 모든 문명의 요소는 구석기 시대 때 이미 형성이 되었고 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9,500년 전에 이렇게 마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 자기 집은 작고 그 다음에 어디 모여서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차탈 휘익이라고 하는 역시 그 튀르키예에 있는 마을인데요. 복잡한 마을과 벽화들이 이때부터 발견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갑자기 이제 빙하기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괴베클리 그와 같은 거대한 신전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렇게 구현됩니다. 이때에는요, 그러면은 신전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신전은 자기 집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보면 이렇게 이 소머리나 이런 것을 걸어두고요. 심지어 사람의 무덤도 돌아가신 분 무덤도 자기 집 안에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뭘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때는 공동체가 이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 10,00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마치 그 아까 말한 문명, 이집트 내지는 메소포타미아 이전에는 다 미개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피엔스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우리의 이 지능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도 중요한 또 이게 시사점인 게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고대에 우리 사람들은 탈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요즘에 우리 또 이 젊으신 분들, 저도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탈모,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만든 고구려인들은 탈모가 없다. 왜? 벽화를 봐도요. 탈모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그 전에 죽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40, 50대 넘어야지만 탈모가 보통 생기는데 그 당시 평균 연령은 보통 30대 이하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진화적인 어떠한 그 프로그래밍은요. 빙하기 때 이미 형성이 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과거 사람들보다 그 환경 적응은 더 좀 잘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저희는 구석기 시대인들 더 이상 그렇게 그 무식한 내지는 원시적인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선생님들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숲속에 떨어지시면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큰 무리 없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원시 시대에 대한 내지는 그러한 편견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갈까 합니다. 바로 다양성입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약간 더 좀 재미있는 그 일화를 섞어 가는데요. 식인종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행히 다들 식사하셨기 때문에 조금 혐오함이 덜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X세대인데 저희 때는 우리 식인종 시리즈 유행했었죠. 그 유머 시리즈 할 때. 예, 갑자기 여기서 반응을 보니까 다 저보다 젊으시네요. 네. 예, 저기 뭐 식인종 부자 이야기. 그래서 식인종 부자가 뭐 예컨대 목욕탕에 갔더니만은 그 아들이 아빠한테 누가 내 밥에 밥 말아놨어. 막 이런 식으로 뭐 좀 아주 끔찍한 짐작하면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식인종 유머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인종은요. 다 비슷합니다.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잡아 죽이고 그들을 먹는 그 아주 악독한 그러한 사람들을 묘사를 시킵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진실 담아내고 있는가? 제가 한번 식인종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보니까 식인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16세기, 17세기 때 신대륙을 알려지면서 그 신대륙을
뭔가 재미있게 내지는 선정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막 고기를 먹는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식인종이라는 말이 남미 아니면은 아프리카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식인의 풍습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제를 뜻하는 영어 있죠? 카니발 자체가 식인종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인의 풍습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 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식인의 풍습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먼저 식인이나 풍습이 왜 있었을까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저기 시베리아에서 제가 발견된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무덤인데 어린아이의 무덤의 밑에 성인의 대퇴골이 있었어요. 서부 시베리아 뭐 목이 엄청 많은 그런 곳인데요. 이거 뭐였을까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보통 그냥 곧바로 묻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른 데 두었다가 뼈만 따로 묻는데 아마 이 그 아기의 부모님, 가족들의 대퇴골, 무릎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그 일찍 죽은 아이를 그 가족들의 무릎 위에 다시 놓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 했었던 그 사랑 그대로. 그런데 이 무덤에서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 무덤에서 선생님들은 좀 약간 징그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이 가족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무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불편한 진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먹은 적이 발견됐어요. 여 근처에서 뼈들이 막 발견되는데 뼈에 그 시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크래치가 이게 있어요. 긁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는가? 집중적으로 사람을 먹기 위해서 도려냈는가? 좀 불편하지만 결국 그 조사한 끝에 사람을 먹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아까 봤었던 그러한 무지한 풍습 아니냐? 이 지역은 식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다양한 그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사람을 먹을 만큼의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돌아가신 분을 자기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신체 일부를 먹는 거였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그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이름만 보면은 되게 좀 고어 영화 같지만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픈 부위를 내가 먹어서라도 낫게 하겠다. 대부분의 그러한 시기는 풍습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식량이 풍부한 곳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 식량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옳다 나쁘다고 몸에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인간의 바램으로서 식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인은 사실 우리가 또 다른 그러한 그 방법이죠. 바로 적에 대한 그 엄청난 증오입니다. 예. 식인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해서 이거는 2000년 전 중국의 운남성에서 발견된 그 유물입니다. 자, 투구를 쓴 사람의 머리 보이십니까? 머리를 갖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붙잡아서 자, 이 사람들의 보면은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다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머리를 들면 이렇게 머리가 잡히겠죠. 즉 같은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한쪽은 이렇게 적을 잡아서 매달기도 합니다. 적에 대한 증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식인종으로도 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적장을 죽이면은 그 사람의 두개골을 잔으로 만드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좋은 예가 바로 우리 그 만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리입니다. 만두 그러면은 좀 선생님들 만두의 기원 혹시 아시죠? 그 이 제갈량이 이 운남 지역, 현재 운남 지역을 하다가 사람들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만두 자체는 북방 초원지대에서 처음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두가 오랑캐만의 머리두자에서 오랑캐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강에다가 띄웠더니만은 적의 노여움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적의 뭐 오랑캐의 머리와 비슷한 그러한 요리를 만들어서 먹게 되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적을 완벽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징으로서 상징적인 퍼포먼스로서 적의 식인을 그러니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인간들의 문화가 만들어낸 그 식인 풍습인데요. 그러면 과연 식인이 유리했을까? 얼마 전에는요, 그 미국 초기 정착지에서 젊은 아가씨, 소녀를 갖다가 죽여서 먹은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극도의 굶주림이 있을 때 서로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에 전환되었을 때 먹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 세 번째 경우는 한국도 보입니다. 고구려 때 보면은 뭐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동서양 가릴 게 없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식인종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 이런 식의 우리가 미개하다고 간주하던 사람들만의 풍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어디에도 세상에 다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왜 식인종 시리즈에 우리는 왜 이상하게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서양인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을까? 바로 그것은 서양인들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가 다양한 그러한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개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의 땅을 내가 차지해도 된다. 오히려 차지하는 것이 저 땅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식인종이라고 하는 한번 웃어가면 넘어가는 그러한 그 속에서 진정한 다양성의 어떠한 의미를 우리는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식인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진정한 식인종은 바로 우리 21세기 한국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카니발리즘은 사실 여기 뭐 이게 그 총기 난사 사고라든지 9.11 지금도 수많은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지구 한국도 지금 되게 자유롭지 못하죠. 저는 현대가 더 식인종 같은 잔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식인을 하고 누구라도 이거는 적장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 뭐 우리 보면 그런 게 있었죠. 참수를 해서 뭐 걸어 놓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일반 백성들은 내지는 평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들끼리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보여주기 용어를 했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힘이 약한 사람한테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겉으로 보이는 잔인함은 지금 뭐 사실 뭐 다양한 매체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만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편견을 한번 벗기고 난다면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그러한 그 민낯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제가 넘어갈까 하는데요. 바로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포용성입니다. 예. 흉노라는 한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랑캐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오랑캐 뜻이 뭐죠?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신념이 되게 강한 편이었고요. 또 이게 그냥 나만의 어떠한 우리 민족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 그게 훌륭하면 믿을 수 있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내지는 선을 긋고 좀 나쁘고 미개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강합니다. 세 번째 고고학자로서 보는 그 어떠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내지는 타 민족에 대한 그러한 적개심을 저희는 오랑캐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가장 그 좋은 예로 한번 흉노라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흉노 아마 2000년 전에 유라시아 초원을 호령했었던 그러한 그 최초의 유목 제국입니다. 흉노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북쪽에서 싸웠었던 그러한 중국을 괴롭혔었던 오랑캐로만 기억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요, 서양에서 묘사하는 흉노인들의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은 중국에서 선전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이게 흉노의 왕 선우이고요. 이 사람은 중국의 3대 미인 누구죠? 왕소군. 예, 그렇죠. 예, 그
양귀비, 서시, 왕소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복속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러한 그 내러티브는 똑같아요. 저 사람들은 오랑캐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중국의 그러한 그 문화를 받아서 그들은 하나의 뭐 문명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중국의 역사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물론 이 역사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바이블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마천이라는 분을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러우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측의 기록만 가지고 우크라이나 본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러시아를 보면 어떨까요? 자, 중국과 흉노는 200년 넘게 서로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천고맙이라는 그러한 그 한자성 아시죠? 그게 원래 그 하늘이 푸르고 말이 살찌면은 흉노가 침략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심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로 중국은 무서워했어요. 그런 사람의 적의 입장에서 보는 흉노가 과연 객관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분이 객관적 일부러 막 그 왜곡했다기보다 기본적인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난 몇천 년간 우리는 철저하게 중국 측 기록만 가지고 흉노를 봤었습니다. 벌써 이제 4일 전이군요. 그 몽골에서 학회를 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나 했었는데요. 바로 그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흉노가 사마천의 사기가 있기 전부터 이미 중국의 한자를 쓰면서 자신들을 하늘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건물도 세우고 그러니까 오랑캐가 아니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왕소곤이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이 한나라의 미녀가 가서 흉노가 개화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랑캐라는 이미지로 주변 국가들을 많이 이렇게 그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 중에서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은 주로 북방에서 털모자 쓰고 있는 그 오랑캐 아이로 누가 김한기 씨인가요? 그 등장했었고요. 킹덤 아신전이라는 영화 얼마 전에 보니까 전지현도 역시 그 북방에서 차별받는 오랑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는 오랑캐들은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좀 싸움만 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묘사를 해요. 근데 흉노뿐 아니라 우리나라 북방에 있는 그 여진족들 있죠. 결국은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미지는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은요, 중국을 두 번이나 정벌한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처음에 금나라라는 이름으로 중원을 정복하고 그 다음엔 청나라로 400년 동안 중원을 지배했었던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제국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바라보는 입장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민족 아니지? 그럼 오랑캐라고 하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그러한 그 포용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그 이미지는 좀 다르게 또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흉노라는 제가 키워드 잡은 이유는요. 흉노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편견으로 시달립니다. 자, 동양에서 중국의 어떠한 변방으로서 흉노가 있었다면요. 서양에서는 흉노는 훈족이라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흑해 연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기마 민족이 등장해서 로마의 변경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다 알고 있는 아틸라의 훈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대죠.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부족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사람들의 그 일파가 계속 세력을 이루어서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흉노와 훈은 같은 어원입니다. 혼느해서 이게 그 사람을 뜻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헝가리하고 우크라이나 쪽에 붙어 이게까지 싸웠냐? 요거는 이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한 이 우크라이나 요 동쪽 있죠. 여기까지가 유라시아 초원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한 번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그 동설에 있는 문화 벨트인 게 전 세계적으로 초원은 많지만 유라시아 초원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집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종착점인 훈족이 그 헝가리하고 그 현재 우크라이나 평원에 정착을 했죠. 자,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사람들도 역시 오랑캐로 치부하면서
아틸라라고 하는 훈족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틸라가 되게 그 유명한 악당처럼 등장했었죠.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영어로 막 그 타임즈 같은 거 보면은요, 어, 악당이 있죠. 악당의 가장 큰 축이 보통 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스베이더 이전에는 아틸라였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어디 그 거대한 기업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아틸라가 등장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을 볼 정도로 아주 최고의 서양에서는 그러한 그 악당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복하다 말고 이제 그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교황이 와서 십자가 들고 있으니까 이 천사 두 명이 와서 이 아틸라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죽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물론 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이 아마 아틸라는 정복했을 때 이제 계속적인 정보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급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부터 서양에서는 이 훈족은 아시아인들을 동아시아인들을 악마로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화라고 하는 거 있죠. 아시아인들 조심해라. 또 옐로우 패럴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이 아틸라의 훈족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 훈족, 흉노의 후예인 훈족을 갖다가 묘사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19세기 말에 묘사된 그림인데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훈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장과 표현들 전부 다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훈족이 유목민족이라 이 사람들을 오랑캐로 본 것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오랑캐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의 이미지를 여기에 덧씌워서 그 당시 아시아 아편전쟁 이후에 아시아에 대한 그러한 계속 영향력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이용해서 흉노하고 중국을 놀랍게도 동일시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랑캐라고 하는 관점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한 일종의 내가 만들어낸 관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정말 훈족은 그렇게 오랑캐였을까요? 예, 자 이렇습니다. 아름답죠? 네, 자 이렇게 화려한 황금에다가 이렇게 그 보석을 박아 놓은 이러한 그 그림은 바로 훈족들이 만들었고요. 훈족들이 만들기 전에는 유럽에서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 훈족의 황금 기술은요, 또 동쪽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냐고요? 신라입니다. 이게 신라의 황남대청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은 신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만든 적이 없는 기술입니다. 즉 훈족, 흉노의 그러한 그 기술이 사방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바로 이것은 훈족이 그 아틸라가 죽고 난 다음에 동로마를 멸망시키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 여파로 이어지는데 그때 저렇게 보이는 화려한 유리병과 다양한 그 황금 유물들이 사방으로 펼치면서 유럽은 바야흐로 새로운 황금 문화로 이어집니다. 역사 기록 어디에도 이들은 약탈만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들은 동아시아하고 유럽에 화려한 황금 문화를 전해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화려한 훈족의 유물들이 어디까지 갔냐고요? 바로 영국까지 갔습니다. 영국까지.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가장 실제 고고학자와 가까운 그 영화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디그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어떠한 그 미망인이 자기 집 안에 있는 무덤을 발굴을 해요. 그때 학위가 없이 그냥 전문적인 그런 무명의 고고학자가 이 부인을 도와서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굴이 시쳇말로 대박이 납니다. 우리나라로 비우면 딱 금관총이나 천마총 같은 이제까지는 유럽 내에서도 완전히 그 변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화려한 황금과 함께 왕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놀라운 스토리죠. 예,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런던에 있는 그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 가보셨죠? 여기에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는 건물하고 경비원 빼면은
영국제가 없다. 다 훔쳐왔잖아요. 예. 그 영국은 사실 역사가 별로 없으니까는 별로 보여줄 게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바로 이 유물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서튼 후라고 하는 유적인데요. 그 보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바로 이렇게 작은 유물을 발견해요. 황금에 보석이 박힌 유물을 두고 야 드디어 나왔다면서 진짜 길길이 날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이 미망인은 뒤로 빠지고 전문적인 고고학자들이 와서 모든 공을 독차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즈 브라운인데 이 사람 당신은 빠지시라고 아마추어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름이 잊혀져 있다가 어떤 사람이 베질 브라운과 이 미망인의 그 이야기를 에디 프리티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가지고 실제 고고학자의 주인공을 밝히고 그것이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빠질 정도로 귀한 발굴이 무엇이었냐? 바로 흉노가 전해준 황금 예술이었습니다. 흉노가 전해준 황금 예술이 그 당시 프랑코 왕국을 거쳐서 영국까지 갔다. 이게 놀라운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야,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 연대가 서기 8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정도 되거든요. 이게 보면 그때 같이 나온 그러한 그 투구 그리고 이 화려한 유물들 이게 전부 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오랑캐라고 그렇게 비하했었던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러한 그 것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3년 전에는 지금 말한 영국의 서튼후에서 새로운 발견이 되었어요. 바로 하프입니다. 하프가 발견되었는데 그 하프하고 똑같은 것이 카자흐스탄의 훈족, 흉노의 유물에서도 발견된 것이 똑같이 나왔어요. 즉 황금만 간 것이 아니라 음악도 같이 간 것이었죠. 그 모든 것이 오랑캐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랑캐라고 비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자기 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온 영화 있죠? 뮬란이라는 영화. 아마 이거 디즈니 영화도 있고요. 근데 뮬란 대충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기 6세기 때 실제 있었던 이건 이야기입니다. 서기 6세기 때 아버지가 군대 끌려가니까 그 딸이 대신 이제 그 신분 속이고 남자처럼 하고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큰 전공을 세우고 이제 왕학에서 상을 받는다. 자, 근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따님이 그 대학 가자마자 아버지 대신에 또는 오빠 대신에 군대 가서 적의 탱크 100대를 때려 부수고 온 특등 사수가 되어 왔다. 이거 비현실적이잖아요. 예. 사실 이 뮬란 이야기는요. 흉노의 후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5호 16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있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동안에 중국 북방은 북쪽에서 내려온 그 유목민족들이 경쟁적으로 나라를 만든 시점이었습니다. 뮬란도 그때 사람입니다. 원래 본명은 화몽란입니다. 화몽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중국은 이 영화를 만들어서 시대를 바꿔서 당나라 때 한족 여성이 중국의 영광을 위해서 오랑캐들, 흉노를 무찔렀다는 식으로 해서 포용성을,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포용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중화 민족의 위대성으로 이거를 왜곡시켰던 바로 나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원래 이 화목란은요 반전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기 끌려가니까 결국 자기 공을 세우고 왔는데 그래서 왕이 상을 주려니까 저는 상 필요 없어요. 왜 이거는 내가 아버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적을 내가 몇 명을 죽였나 모른다. 난 지금 아마 그들은 눈물 속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나한테 어떠한 상도 필요 없으니까 나 그냥 부모님께 돌아가게 해달라면서 모든 상을 던져버리고 혼자 가는 게 이 원래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자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성을 잃어버리면서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만 조금 더해서 우리 단일 민족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민감한 주제인데요. 저는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심지어 이게 유튜브 생중계 아닙니까? 제가 한 2015년도에 이제 유라시아 역사 기행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럼 무슨 오랑캐냐 약간 이런 식의 아까 말했었던. 근데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단일 민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죠. 예. 저는 단일 민족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안에 서양인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한번 바꾸어서 볼까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분은 현재 중국의 신강에서 아주 그 무시무시한 사막이죠.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에서 발견된 미이라입니다. 워낙 건조하니까 사람의 미이라가 발견되는데 이 사람의 DNA를 해본 결과 현재 영국의 켈트인들 유전자도 있어요. 물론 직접 왔다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거니까 직접 온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현재 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확산되었던 인도 유럽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계통의 언어를 썼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복원한 그 그림입니다. 이거를 보고 옛날 배우 소피아 로렌 닮았다. 예, 근데 뭐 누군지 모르죠. 저희는. 예, 자 그렇습니다. 4,000년 전의 실크로드 모습은 이미 이때 현재 중국 땅이죠. 여기는. 근데 신강성 일대에도 자연적인 유럽인들이 이미 계속 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최근까지도 유럽인 계통은 아시아의 일부를 언제나 계속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진시황의 무덤 아시죠? 진시황 하면 우리 영원한 고고학계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 물론 그분의 무덤, 진시황 무덤은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아마 저 살아생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 사람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능원을 설치하고 이 사람의 수행원들의 무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무덤들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인골들을 복원해 보니까 어떻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시황의 모습과 좀 다르죠. 네.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결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진시황에 있었던 진나라는 서융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온 오랑캐,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중앙아시아 계통의 유럽인 계통의 이 모습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시황 그럼 당연히 중국 사람인 줄 알지만 그 당시에 진나라는 중원에 있는 그 국가들로부터 오랑캐로 취급받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랑캐의 개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가 진나라가 갑자기 중국의 위대한 진시황이 자랑으로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입니다. 사실은. 모택동이 그 문화대혁명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진시황을 띄웠지 그전에는 악당 중에 악당으로만 묘사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럴 정도로 이 다른 이질적인 모습이 이 안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보면 재미있는 게 진나라가 있던 곳이 또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나라도 오랑캐로 취급받았었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윌란 이야기했고 흉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언제나 그렇게 이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물을 계속 갈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유지됐기 때문에 그 거대한 중국 문명이라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최근에 중국은 중화민족은 하나이고 뭐 거대한 자기네들의 그 고립된 그러한 문명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다양한 문명들이 와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명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용비어창가라는 그 한글 유명한 그 세종이 지은 시가 있죠. 그 부분은 첫째 줄은 지금 말한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주나라도 역시 유목민족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오거든요. 첫 줄은 유목민가 있었던 주나라, 둘째 줄은 여진족과 같이 있었던 이성계의 그 선조들 이야기를 대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왜 처음에 그 조선이 건국할 때 이 여진족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되게 뭐랄까 비판을 받을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다양성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잘 됩니다라는 것을 어떠한 합리화시킨 게 바로 용비어천가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그 증거가 뚜렷하게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런 것도 볼게요. 한번 이 흉노 현재 우리 울란바토르 아시죠? 갔다 오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울란바토르에서 토착으로 이 서양인들 거의 볼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의 그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 전 흉노의 무덤에서 카페트가 나왔는데요. 카파티 뭐 이렇게 말을 타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은 버섯을 들고 있고 뭘 마시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그냥 버섯이 아니라 환각 성분이 있는 흰 버섯, 실로시빈이 있는 버섯입니다. 여기에다가 하오마라고 하는 그 음료를 마셔서 그러니까 하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혹시 이거 그러면 저기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게 아닐까요? 우리 고고학자들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봐요. 예. 자, 이 사람 있죠? 이 기마인과 그 타는 말이 있죠. 말 다리가 어때요? 되게 작죠? 예. 조랑말이죠. 바로 이게 몽골의 그 전통적인 말입니다. 징기스칸이 타는 바로 그 짧은 소위 말하는 그 저기 조랑말 계통의 타히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카페트는 딴 데서 수입해 왔다면은 서쪽에서 수입해 왔다면은 다리가 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말이 나왔을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 카페트는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이질적인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러한 그 모습, 조로아스터교 아시죠? 배화교라고 해서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종교입니다. 아, 과연 이 사람들 저는 보는 순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 놀라운 모습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이 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예. 예. 어쩐지 봤다 했습니다. 예. 저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닮았죠, 정말. 예. 우리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가장 유명한 인물 누구죠? 퀸의 프레드 머큐리. 그 퀸의 그 프레드 머큐리가 파르시라고 해서 인도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물론 종교 자체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었죠. 영화 보면은 좋은 행동, 좋은 생각 그게 다 조로아스터교의 그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아까 봤지만 이게 또 조로아스터교의 풍습 아닙니까? 이게 그 흉노에서 발견된 카페트에 새겨진 얼굴 모습입니다. 닮았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나후나와 프레드 머큐리가 모두 흉노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글쎄 이거 갑자기 제가 흉노 제국의 왕 선우였다면 아마 프레디와 나후나의 합동 공연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자, 이 흉노 제국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자꾸 악마로 자꾸 이렇게 비하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세계 세계를 정복한 최초의 유목 제국이었습니다. 예, 흉노 이후로 세상의 역사는 바뀌어요. 징기스칸 티무르 제국까지 1500년 동안 유라시아의 헤게모니를 바로 유목민족이 잡습니다. 흉노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선비, 유연, 그 다음에 그 돌궐. 돌궐은 이 우리나라 위에서 발행해서 나중에 현재 튀르키예까지 가죠. 돌궐, 튀르크, 그 다음에 거란. 사극 보면 다 오랑캐로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 유라시아 역사 보면 거란은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징기스칸과 거의 필적할 만한 그 다음에 티무르 제국. 자, 모든 그러한 유목 제국, 모든 세계의 헤게모니는 유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반은 포용성이었습니다. 포용성과 다양성을 제국에서 가장 내세울 때 언제나 발전했었습니다. 저는 신라 이야기를 여기서 뺐습니다만은 신라도 비슷합니다. 신라가 적성목과분이라고 하는 초원과 비슷한 그 고분, 수많은 그러한 그 유라시아에서 온 유물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럼 실제 기마민족이 같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아니요. 그들은 길을 쓰고 외부와 소통하고 했을 때 유라시아와 통하려고 했을 때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것입니다.
즉 포용성과 다양성은 필수이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고립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서양인은 멀리 있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서양인과 동양인,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하면서 고립시킨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DNA나 고고학 자료를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이렇게 하나의 단일화된 것은요, 조선 왕조 이후에 잠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단일 민족화돼서 피가 완전히 섞이지 않고 순혈화돼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살았다면요, 아마 저희는 지금 상당히 이 온 이목구비가 완전 다른 형태의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진화론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사실은 계속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화는 역시 교류가 되어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사람 나온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희랑대사라는 분의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고고 미술사학과를 나왔지만 전 고고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보고는 뭐 보고 멋있다 이러길래 저는 보고 잠깐만 희랑대사님이 서양 분이세요? 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첫눈에 봐도 전 서양인 같지 않나요? 근데 어떠한 미술사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저보고 아니 강 교수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왜 서양이냐? 아니 서양인인데요? 예,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아닌 것 같은 게 또 우리 이게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정화를 하면서 다양성을 거부하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소고드에서 온 사람이 신라의 왕릉에 전시되어 있는 석인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변 사람 민족들과 같이 교류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결코 현대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21세기에서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에 고고학은 반응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거는 저기 중도 레고랜드라고 하는 춘천에 있는 그 거대한 유적지였습니다. 아마 그냥 두었으면은 4, 50년을 파서 발굴을 해서 세계유산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우리나라 3,000년 전의 최고의 도시였지만 5년 만에 발굴해서 다 엎어버리고 이 위에다가 놀이동산을 지었습니다. 최악의 사태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왜 빈 땅이었는지 아세요? 유적이 많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비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저기 차분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같은 시간에 일본은 도호쿠 지방에서 신석기 시대의 마을로 세계유산이 됐어요. 한국은 있는 것도 이렇게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제 국군 유해 발굴단을 통해서 죽은 자의 인권도 저희는 연구하고 있고요. 또 최근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결코 과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군함도 그리고 사도광산으로 크게 시끄러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주는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여전히 세계의 사람들은 고고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동북공정은 이미 끝났죠. 동북공정뿐 아니라 일대일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중국 일대 주변 지역이 모두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고하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되게 모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앞날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 역시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예,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의 통찰력인데요. 왜 고고학 하면은 선생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보입니까? 전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꼭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일 고고학 공부하면은 다음 달에 주가가 예측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까 그거는 그분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증권 애널리스트 무엇으로 앞날을 판단하죠?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차트 보고 과거 가지고 하시죠. 판사들 다 옛날 판례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앞날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 활동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대학원 아니면 면접 볼 때 학생 얼굴을 봐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과학을 하지만은 저 친구가 공부할지 안 할지 저는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거 데이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하게 주는 데이터는 다른 어떠한 학문에는 없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더 많은 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앞의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 다른 학문이 줄 수 없는 고고하게 주는 이 인사이트는 비록 작지만 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은 현재라는 렌즈로 과거를 바라보는 카메라이다. 미지의 땅,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의 땅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미래는 똑같아요. 선생님들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과거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놀랍게도. 50년 전에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던 유물과 지금 유물과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졌죠. 50년 뒤에는 과연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석기에 대한 역사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자, 그냥 쓰여지는 역사는 조선왕조실록은 갑자기 늘어나는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유물은 지금도 계속 발굴되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도 역시 앞으로 우리에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듯이 우리의 과거도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은 과거나 미래나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지금의 키워드는 충분히 고고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고고학에서 인사이트가 더해질 때 우리의 앞날에 대한 우리들의 통찰력 또한 더욱더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